통증은요, 일단은 주관적인 거예요. 통증은 뭐 다른 말로 이제 아픈 거죠. 영어로는 페인이라 그러고요. 제가 이제 임상을 경험하고 우리 신중관 원장님도 열심히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통증은 절대 저희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주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이 통증은 이 조직의 자극 정도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정서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기분이 지금 좋아요. 이건 나중에 나올 이제 통증 약 중에 우리가 항우울제도 쓰는데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아픈 거랑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아픈 거랑은 통증을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역치의 정도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란 건 주관적인 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조금 너무 안 아프다고 뭐 적당히 난 이 정도는 참을만 할 것 같은데 라고 또 병원 방문 안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증이 주관적인 거니만큼 그래도 조금 통증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조금 만성화, 좀 오래 간다면, 만성화는 보통은 6개월 이상을 얘기하는데 어떤 정형외과적 통증이 저는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꼭 정형외과 병원을 가보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통증은 첫 번째가 이 통각 수용체 통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직 손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정말로 약간 정형외과적 통증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미리 적어주셨는데 신경일성 통증 또는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제가 예시를 들게요. 통각 수용체 통증은 우리가 뭐 골절, 뭐 무릎에서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 손상, 뭐 아니면 저기서도 이제 연골이 닳아서 뭐 관절염, 무릎 골절, 뭐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또는 어깨에서는 뭐 골절 똑같이, 아니면 어깨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이런 진짜 이 부위에서의 어떠한 문제로 생기는 게 통각 수용체 통증이에요. 이런 우리가 각 이런 사지, 이런 먼 부위를 다 말초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초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통증이 통각 수용체 통증이고요. 신경병성 통증은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경이 여기서 절단된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기 예를 들어 신경 초종 같은 게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이 여기서 이제 뇌에서 척수를 타고 여기서 말초신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분포를 하거든요. 그런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제일 흔한 게 또 허리 쪽, 척추, 그쵸. 디스크 뭐 이런 걸 또 보겠겠죠.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에는 이제 말초 신경병성 통증이 있고, 말초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먼 부위, 그리고 중추 신경병성 통증이 있어요. 그럼 신종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추 신경병성 통증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쪽에서 신경이 이렇게 끊기거나 이쪽 신경이 아니라 요 중추, 우리가 뇌하고 척수를 중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추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게 또 중추 신경병성 통증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도 상지 의사니까, 저희가 허리나 목 의사는 아니니까 특히나 통각 수용체 통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통각 수용체 통증, 제가 아까 신경병성 통증이 있고 통각 수용체 통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상지 의사니까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요. 우리 신종원 원장님께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어요.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그걸 이제 조직 손상이 생기죠. 그리고 어깨에서 내가 이제 힘줄이 끊어졌구나 하고 느껴요. 그럼 걔가 이제 우리 신경을 따라서 여기 이제 척수 쪽으로 갑니다. 우리 척수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척수예요. 척수 단면인데 아프다는 게 회전근개가 끊어졌고, 거기 이제 말초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고, 이 척수 쪽에서 이제 대뇌 피질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통각 수용체 통증의 전달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가니까 우리가 그러면 통증을 조절을 할 때는 요 1번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난 부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척수 레벨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대뇌 피질에서 인지 과정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즉 말초 신경 쪽에서 말초 조직 쪽에서 저희가 통증을 조절하거나, 척수 쪽에서 통증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대뇌 중추신경계 쪽에서도 대뇌 피질 쪽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진통제를 쓸 때는 저 세 곳을 타겟으로 해서 보통 써요. 여기를 타겟으로 하냐, 여기를 타겟으로 하냐, 여기를 타겟으로 하냐.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예시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어깨 말초 쪽에 이제 진통제를 써서 그 부위에 통증을 조절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게 흔히 말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소염 진통제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당연히 비스테로이드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있을 거고. 이 소염 진통제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전달되는 그 통증을 만드는 분비물을 분비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억제합니다. 그게 콕스라는 그런 이 과정을, 콕스 요소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생성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어떤 조직 손상이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염증이 생기면서 그런 콕스 효소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되면서 그게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제 역할을 시키는데, 그걸 억제시키는 효과를 하는 거죠. 말초에서 통각수용체 통증을 생성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제일 많이 저희 정형외과적 치료에서 가장 많이 치료를 해드리는 게 이 부위예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즉 말초 조직 손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위를 타겟으로 이제 치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신종환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진통 소염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소염 그리고 있죠. 비스테로이드가 아닌 진짜 스테로이드, 그런 이제 진짜로 소염제가 있고, 게다가 요 자체에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 또 많이 해요. 그런 우리 질문 주셨던 분이 계세요. PRP 같은 걸로 이 조직 손상을 원천적으로 조금은 재생을 시켜서 더 이상은 이쪽 신경 전달 경로로 통각을 느낄 수 없게 조직 손상을 없애는 방법도 이제 PRP에 의한 치료고요. 또는 뭐 DNA 주사라던가 콜라겐 주사라던가 프롤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말초 조직 손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 파스도 쓰시죠. 파스도 이 말초 조직 손상, 그러니까 말초 쪽에서 작용을 하는 진통제고요. 또 저희가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정형외과에서는 이 부위 말초 쪽을 타겟으로 많이를 합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도 사실 말초에서 이제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원래 통각이 전달이 되는데, 그걸 아예 마비시키는 리도카인 같은 국소 마취제도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말초 통각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저희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것들은 이쪽 말초 쪽에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좀 친근한 거는 약이니까, 약 중에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리고 또는 자주 드리지 않지만 스테로이드라는 약,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말초 쪽에서 작용을 한다.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우리 아가가 있으신 분들은 이부프로펜 아실 거예요. 이부프로펜. 그 어린 아가들 이렇게 뭐 액체로 돼 있어?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 두 개를 많이 쓰긴 해. 그 이부프로펜이 그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예요. 이부프로펜.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저기 요 말초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종환 원장님께서 이제 척수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척수에.
항경련제는 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또 감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통증이 뇌까지 전달되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약제 이름은 뭐 가바펜틴, 뭐 프레가발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많이 쓰긴 하죠. 오피오이드군요. 오피오이드는 정확하게는 이게 척수 쪽이라고 해야 돼. 사실 뇌 쪽에 인지하는 거를 좀 억제시키는 약이어서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제 흔히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죠. 이 아편계 진통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들이 종류가 이제 몰핀, 펜타닐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마약성은 사실 쉽게 쓰진 않지만 흔하게 쓰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트라마돌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의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마약성 진통제라고 조금 더 엄격하게 쓰긴 하는데 저희 나라 의사분들은 그래도 좀 흔하게 쓰는 진통제예요. 트라마돌.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척수, 뇌 이거를 다 중추신경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뇌에서 이제 대부분 뭐 어디 옛날에 뭐라 그러냐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 뇌 밑에 그 꼬리처럼 이렇게 달린 게 척수거든요. 이거를 다 해서 이걸 중추신경계라 그래요. 이 중추신경계에 이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는 조금 작용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수에 작용하는 거는 이제 항경련제, 뭐 우리 병원에서도 뭐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프레가발린, 뭐 가바펜틴 같은 약이나 아니면 오피오이드 계통의 약들, 뭐 트라마돌, 뭐 이거는 일단 뇌에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또 작용을 하는 거는 뭐가 있죠? 아까 말한 이런 그런 인지를 억제시키는 오피오이드 계열, 그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들이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뇌에서는 다시 신호를 받아들이면 다시 우리가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밑으로. 근데 이제 이 통증은 우리 몸은 당연히 이제 뭔가 조절을 항상 해요.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걸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도 분비시키고 그걸 억제시키는 물질도 분비시켜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통증을 밑에 억제시키는 조절하는 그런 분비물들을 분비하기 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흡수를 억제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그런 물질들이 우리 통증을 억제시키는데 그게 또 제흡수가 되는 거를 막는, 즉 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 약들이 이제 흔히 항우울제 약들, 그게 이제 뭐 사망계 항우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뭐 세로토닌만 막는 것, 아니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이 막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항우울제들을 또 마찬가지로 쓰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진 않죠. 조금 더 이제 만성화되어 있는 통증,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비특이적인 통증, 과하게 많이 아파하는 통증.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형외과 이렇게 진료 보시고 오셔서 저도 가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나 제가 환자분을 뵙고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이제 급성 통증 환자분들은 뭐 맥박도 굉장히 빨리 뛰시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만성 통증 분들은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시고 그렇다고 엄청 상기되지도 않으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더 괴로워요. 근데 막 급성 통증 환자분들처럼 막 얼굴도 빨갛고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도 통증을 많이 오래 느끼셨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인데 오히려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이렇게 푹 하고 꺼져 계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삶의 질은 진짜 저하가 돼요.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걸 드리는 이유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우리 신종원 원장님께서 이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잘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환자분이 있다가 제가 이제 약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울증 약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가끔 제 외래 오셔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정신병 있는 사람이냐고 왜 나한테 이딴 약을 주냐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보면은 작용을 뇌에서 한다 그랬죠. 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정형외과 오셨다가 항우울제를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뇌에서 통증을 받아들일 때 이 통증이 예를 들어 요만큼 친 거를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환자한테
이만큼 치는 거를 안 아파 드릴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항우울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를 갔는데 우리 남자애들이 막 머리가 엄청 아파요. 저랑 뭐 예를 들어 여성분들 입장에 생각할게. 해줘야 영훈아 막 너 남녀공학 나왔니? 진짜 여고에서 알았어. 그러면 여고에서도 운동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막 축구, 농구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아침에 막 머리 아파요. 막 이러고 있어 계속. 막 아침부터. 근데 운동을 좋아하거나 막 이런 그 친구 엄청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머리 아침부터 아픈데 뭐 그게 뭐 11시쯤이 이제 뭐 운동 시간이야, 축구 시간이야. 이러던 애가 갑자기 그때는 엄청 또 축구 열심히 해.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축구 시간 끝나면 다시 또 이러거든. 이게 꾀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엔돌핀이라는 게 돌기 때문에 그 친구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하면서 이 통증을 많이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항우울제를 써서 기분을 좋게 해서 통증의 역치를 높이는 겁니다. 항우울제가 이 뇌에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정형외과 선생들이 이제 항우울제를 쓰는 거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수현님이 그리고 요거까지만 저희가 설명 마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트아미노펜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흔히 하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소염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문제가 생긴 부위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아니고 뇌에서 이제 그런 통각 수용체 통증을 억제시키는, 그래서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용은 정작 이제 아까 말했지만 말초에서 안 하고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소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흔히 얘기하는 해열 진통제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통증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어쨌든 아픈 부위에서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고, 저희가 통증을 그럼 조절하는 세 군데는 말초에서 조절을 한다든지 척수에서 조절을 한다든지 뇌에서 조절을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쪽. 제일 요 말초 쪽에서 저희가 주사 치료든 약물이든 치료를 좀 한다. 그리고 엄청 만약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래쪽까지 각 패스웨이에서, 그러니까 각 영역들에서 이렇게까지 약들을 다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현님께서 집이 멋인가 봐요. 그래서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그냥 한 달 정도 쉬는 게 맞는지 물어보시는데, 병행할 수 있는 치료, PRP를 맞았을 때 아프다고 뭔가 다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염증 그 정도를 생각을 해서 약간 너무 과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싶으면 저희가 약을 좀, 아까 말한 이런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약들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주치의 선생님 잘 얘기해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리고 테이스티님이 항우울제 약 먹으면 기분에도 영향이 가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진통제 목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좀 기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이제 통증 조절보다는 약간 조금 더 천천히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아마 용량도 저희가 그렇게 막 세게 그렇게 쓰진 않아서 아마 그렇게 막 너무 걱정할 정도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